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국경 검문소가 조만간 열릴지 주목됩니다. 이르면 오늘 또는 내일 전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물품 전달 직전에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됐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상전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의 라파 검문소 부근에는 식량과 의약품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국경 통과를 기다리는 이집트 자원봉사자들의 텐트도 설치돼 있습니다. احنا قاعدين مع اخواتنا الفلسطينيين مش هنسيبهم ومش هنتحرك من هنا الا لما المساعدات تخش فلسطين وتخش غزة تخش لاخواتنا الفلسطينيين. 앞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구호 물품의 가자지구 반입에 조건부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최대 20대의 트럭이 이집트에서 라파 검문소를 통과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럭의 규모를 훨씬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It shouldn't be 20 trucks, it should be 2,000 trucks, and we shouldn't have to be making these choices. But those choices are being made and they're being discussed with the Egyptians. 하지만 구호품 전달을 하루 앞둔 19일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등을 향해 로켓포를 쏘는 등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최전선 병사들에게 지상전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구호품 전달 조치로 가자 지구의 상황 호전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가자 지구의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그리스 정교회 교회를 공습했다고 하마스가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내무부는 그리스 정교회 성 포르피리우스 교회에서 많은 수의 순교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과 관련한 AFP 통신의 질의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예멘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도 미군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3기와 드론 여러 개를 미 해군이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o that end, the crew of the guided missile destroyer USS Carney, operating in the northern Red Sea earlier today, shot down 3 land attack cruise missiles and several drones that were launched by Houthi forces in Yemen. 미사일과 드론은 홍해를 따라 북쪽으로 날아가던 것으로 이스라엘을 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며칠 동안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while I'm not going to forecast any potential response to these attacks, I will say that we will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defend U.S. and coalition forces against any threat.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 등 무장 단체가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상대의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포위 공격하는 방안이 이란 현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예멘의 후티 반군, 동쪽의 시리아와 이라크 무장단체, 북쪽의 헤즈볼라가 협력해서 동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해 반이스라엘을 내세우는 이란과 영내 무장 세력에 대해 무력 도발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 동지중해에 제럴드 포드 핵 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한 데 이어 또 다른 핵 항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이스라엘에 근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1,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을 현지 시간 20일 의회에 송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저녁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역사적 변곡점에 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 등은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패키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동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는 12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의장 공백 사태로 인한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며 경제 성장세가 추세보다 가파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말해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Given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nd given how far we've come, the committee is proceeding carefully. 동시에 향후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에 따라 긴축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12월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제 성장세를 냉각시키더라도 2% 물가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eopolitical tensions are highly elevated and pose important risks to global economic activity. The Fed is to monitor these developments for their economic implications, which remain highly uncertain. 미 하원에서는 의장 해임 사태 이후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수당인 공화당의 짐 조던 의장 후보는 내부 이탈표로 2차례 선출이 무산되자 더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대신 임시의장이 내년 1월까지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올렸습니다. We made the pitch to members on the resolution as a way to lower the temperature and get back to work. We decided that wasn't where we're going to go. 미 의회는 공화당 내분으로 사실상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여서 이스라엘 지원 예산 처리는 물론 다음 달 중순 이후 셧다운을 막을 방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우리 증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진 상태로 출발했고 코스닥도 내림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코스피가 2,400선이 무너졌다고요? 네, 오늘 증시는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보다 1% 떨어진 2,391.54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을 내준 건 지난 3월 27일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현재는 2,360대에서 내림세입니다. 코스닥도 1.05% 내린 775.81로 출발해 지금은 7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4원 내린 1,357원으로 장이 열린 뒤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증시가 휘청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미국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출렁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미국 통화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지는 않다고 발언한 건데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한 겁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고려해 금리 결정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상은 섣불리 하지 않겠지만 지금의 고금리 기조는 이어질 수 있겠다고 시장이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국채금리도 치솟았는데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며 5%를 돌파한 겁니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인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르자 뉴욕 증시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발 무력 충돌이 불러온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로 우리 증시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져 하락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자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관련 TF를 중심으로 조만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의료 TF를 띄우는 등 정치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침 회의에서 정부의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발표에 발맞춰 관련 TF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 및 간사와 의료인 등이 참여해 합의를 끌어내고 추가 과제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 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그런 수준의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말도 나왔는데 우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 세부안을 조율한 뒤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등 정부의 혁신 전략 실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과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의 필수 의료 전략을 두고 빈수레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엔 찬성하지만 정부의 어제 발표엔 확대 규모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며 국민 건강을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니 정부 여당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민 전환용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아직 여당 쪽에서 협의하자는 연락은 없었다며 정부 여당이 협의에 앞서 필수 의료 전략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관련 TF를 꾸리기로 한 민주당은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선 공공의대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립대병원을 활용한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 여당과 앞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또 정치권에선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이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도권 표심을 되찾아올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원장은 가능하면 원외 인사를 영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등의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당 주류랑 소통이 또 되면서도 큰 변화의 메시지도 줘야 되는데 그럼 주류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 이준석하고 가까우면서 이준석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 다음 주 월요일쯤 혁신위를 띄우는 게 목표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에 혁신위원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앞둔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등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인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에 따라 수면 아래에 있는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우리가 앞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또 지원해야 되는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우선적으로 깔린 속에서 나오는 결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청원에 어떤 입장을 낼지 역시 관심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은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이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보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통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경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으로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반성이라는 걸 직접 언급을 했고요. 또 민생 현장으로 파고들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거는 선거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거 결과가 충격적이고 특히 수도권의 내년 선거 승리가 사실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이 못 된다고 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개혁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예.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본인도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연달아 나오고 있는 키워드를 보면 반성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 변화, 그다음에 민생, 그리고 소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볼 때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당과 대통령실과 소통이 잘 안 된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당은 따라가는 것 같다. 당이 대통령한테 뭐 반대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불통과 독선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졌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이 그걸 뼈저리게 느낀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저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반성, 변화, 혁신 그다음에 현장, 민생,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도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보궐선거 지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있었던 장진호 전투 그 축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같으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었다면 또 공산 전체주의 세력, 예. 반국가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이런 이야기 했었을 텐데 그걸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며칠 뒤에 아덱스라고 그 미국의 그 전략 자산이 와서 예. 그 일반에게 공개됐던 큰 그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념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부분을 다 뺐어요. 어저께 그 의료 필수 인력 그 회의에서도 사실상 소통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런 걸 보면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건 달라진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경청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래서 한번 문자를 보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문자를 보내신다면 어떤 문자를 보내시려고? 아 제가 고치실 것 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 충정 어린 조언을 드려야죠. 아, 일단 소통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네. 제안을 해보시겠다고 하고요. 어떻습니까?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반성하셔야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보여지지 않아서 네. 어떤 식으로 보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사실 대통령은 변명한 게 아니라 성질 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야단치면 예. 이제 그런 모습에서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그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를 하잖아요. 네. 회개하고 다 죄 사함 받았으니 다음 또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아까 그 여러 가지 연설에서의 메시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한 비서진에 대한 구체적인 교체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바로 언제쯤에서 국민들과의 대화 자리 이런 자리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반성과 소통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이런 말씀이 진정성 있게 들릴 텐데 그렇지 않고 반성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예. 이러한 어떤 믿지 못할 모습으로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라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원장님 문자 보내시고 다 보면 저희 방송에서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뭐 그전에도 몇 번
소통을 했습니다만 예. 워낙 바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결국 필요한 이야기만 해야죠. 예.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발언 3개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픽으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소통수석을 통해서 알려진 거고요. 반성이라고 언급한 건 다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반성이라고 언급한 자리가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의료혁신전략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자들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민심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뜻이냐 한번 되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나와서 공식적으로 좀 메시지를 내거나 이럴 수 없는지 묻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성하는 김에 그리고 혁신하고 변화하는 김에 그동안 국민들이나 야당 쪽에서 제기했던 모든 것들 한꺼번에 다 들어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 뭐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에 좀 자주 기회가 없었던 대국민 기자회견이라든지 네. 또는 기자들과의 어떤 진리응답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야당 영수회담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제 그런 모습을 한다면 정말 완전히 변한 모습이 되겠지만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은 항공모함 스타일입니다. 예. 변하긴 변하는데 변할 때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변할 때는 확실하게 돌립니다. 예. 이 항공모함 스타일이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너무 많은 걸 준비하시지 마라. 예. 일단 변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변화할 뜻과 의지를 저는 보이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믿고 듣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도 뭐 그동안에 너무 많은 그 기자회견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기자들과 소통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굳이 2명만의 영수회담은 아닐지라도 여야 대표회담이나 원내대표단이나 뭐 의장단이나 해서 네. 대통령이 정치권을 직접 챙기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스타일이 한국모함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선거 패배 이후에 뼈저리게 절감하고 지금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기다리시면 또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동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마친 상태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만나실까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부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국민은 늘 옳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과연 그렇게까지 하실까? 만약 이재명 대표하고 조건 없는 만남을 이야기하고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야가 힘을 합쳐보자. 경쟁은 경쟁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목전에 있는 것이 저 의료개혁 아니겠습니까? 예.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마침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단건만 가지고도 하나의 성과를 내면서 만나보자라고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갑자기 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리에 취해 있다가는 자칫 다음 총선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 바르게 가겠구나. 네. 라는 어떤 국민들의 그 정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그거는 선거에 대한 걱정이고 국민들은 오히려 안심하게 될 거예요. 이제 대통령과 정치권이 정상적으로 가는구나 라고 할 텐데 글쎄요. 거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할까요? 저는 대통령과 그동안의 그 여당과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의 모습을 볼 때 이재명 대표와의 단독 회동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끔 정말 변했구나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단독 회동은 뭐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문재인 정부 때도 단독 회동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형식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조금 시간이 좀 기다려 주시면 일단 오늘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조금 더 반성의 모습,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 국회의장단 모임도 안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장단 모임도 여야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국회 상임위원장단 모임은 그동안에 대통령이 한 번씩 했었어요. 대통령이 상임의장단을 다 이렇게 부르면 여야 네. 상임위원장이 다 있잖아요. 네. 그분들과 또 그 용산이나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 여야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순방을 가는데 중요한 해외 순방 다녀오면 해외 순방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런 형식을 빌리면 굳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단둘이 아니더라도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대통령의 변화의 어떤 그 시기를 좀 우리가 좀 기다려준다면 그런 형식의 회동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런 걸 또 당에서는 건의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한테 맞고
저도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어떻게 답을 하실지 그 내용을 좀 넣어주십시오. 기자회견도 꼭 좀 넣어주세요. 네. 그런 방식의 만남은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 만남이거든요. 그거는 뭐 국회의장과의 만남도 있었었고 국회 일부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 만남이라면 이 상징에는 야당과의 만남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 야당과의 만남 속에 대표는 건너뛰고 나머지만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번 거절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건너뛰고 원내대표를 보자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그 카드를. 저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화의 진정성은 안 했던 것을 하는 것, 그 가둬놨던 것을 푸는 것, 이런 것이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재명 대표와의 단독 회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진정성의 어떤 가늠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만 보면 어느 정도 변화는 시작이 된 것 같고요. 행동으로 아직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시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선거 결과 이후에 그리고 정부 여당의 대응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물었는데 긍정평가가 30%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61%로 올랐습니다. 이게 조사 기간이 17일부터 19일 어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는 11일 날 있었고요.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조사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충격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그래픽이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권 지역의 이 긍정 부정 평가가 굉장히 급속도로 추락한 수치가 나와서 지역별로 준비된 거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말 저기 서울이 보면은 25%로 굉장히 가장 낮은 수준이 돼 버렸습니다. 경기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뭐 저가 송파병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저희처럼 서울에서 뛰는 분들은 충격적인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구 경북 조사 결과보다 더 충격적입니까? 서울이? 그렇죠. 대구 경북은 저 정도를 유지했던 거고요. 근데 서울은 사실은 경기보다 인천 경기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갤럽의 이 매주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저렇게 많이 수치가 떨어졌던 걸로 보면 아 지금 서울의 민심이 간단치 않다. 그럼 과연 이게 강서구청장 패배 그 자체의 여파가 반영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일이 좀 그 뒤에 지금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의 대응을 놓고 실망한 거라는 평가가 가능해요. 그 17일부터 19일이면요. 대통령이 반성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직 반영이 좀 덜 됐다 치더라도 선거 패배 이후에 뭐 임명직 당직자 교체 그리고 김기현 체제 2기 지도부 뭐 구성 이런 등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울에서는 이게 우리가 회초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이 바뀌지 않나 이런 식의 좀 평가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좀 평가가 좀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로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대통령도 굉장히 이제 변화된 모습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굉장히 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당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습이 드러날 때 행동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당이 이제는 대통령에 또 용산에 할 말을 해야 되고 당이 용산만 쳐다보고 용산의 기류만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당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런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수치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수도권 선거에 키를 쥐고 있는 서울 선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당이 더 분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율 어떻게 보세요?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지지율이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까지 그런 30%의 지지율이 그 멈춰진다면 아마 고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고착화 현상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구체적으로 민심이 확인된 이후에 이제는 거의 바닥을 찍는 건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지역적 기반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대 긍정 지지율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영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기반이 일정 정도 받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바닥까지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이런 그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 1년 6개월 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하나의 이벤트로 바꿔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반성이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진실된 반성이고 그렇다면 국정기조를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바꿔내고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런 거 옮기지 말고 네. 그러면서 아유 국민의 말씀 이제부터 듣는구나라는 어떤 그 인식을 좀 주시면 저는 서서히 이런 그 지지도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성의 말씀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면 지금 이런 바닥은 찢고 다시 반등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그런 어떤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영남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당직 인선이 어떤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혁신위원장 자리는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상징이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또 여론의 좀 향방을 다르게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뭐 일단 대통령이 우선 가장 먼저 이제 변화와 반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당도 거기에 맞춰서 혁신의 자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 인선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조금 높은 평가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혁신위원장을 지금 다음 주 초에 구성해서 띄운다는 지금 구상이니까 네. 정말 어떤 좋은 분을 모셔서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정말 성공적이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스스로의 그 제사를 깎을 정도의 고강도의 혁신을 하는지를 보여주면 그나마 반등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제가 볼 때 충격적인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딱 2배 가까이가 돼버린 겁니다. 네. 30대 거의 60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 심각한 대목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지지율이 급 하락했다는 점도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 지지도는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서 채찍질을 많이 하고 불만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민주당의 대안이라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은 우리가 열심히 변화하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다시 또 지지를 받아올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도에서 저렇게 민주당이 저희들의 실망한 많은 분들의 표를 못 가져가는 것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그런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은 서로 못하기 경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 정말 잘하기 경쟁을 해서 누가 더 변화하고 누가 더 혁신하는지 혁신 경쟁만이 결국 내년 총선의 승부를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로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혁신이 문제 네,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드리면 혁신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기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모면의 수인데 강서구청장 대표에 대한 모면의 수인데 네. 이 모면의 수가 먹힐까 안 먹힐까의 문제인데 안 먹힙니다.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로 당의 변화가 어떤 그 판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교체 네. 이런 부분까지 함께 가줘야 아 정말 책임지고 반성하는구나라고 보여질 텐데 그런 것들 다 그냥 그대로 두고 차분한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혁신위원장을 통한 어떤 일종의 혁신의 쇼처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서 저는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청와대 안에 용산 그리고 내각 그리고 당 대표까지도의 변화 이런 변화가 올 때 국민들에게 하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3일 날 복귀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 회의에서 아마 이제 회의를 주재할 것 같은데 뭐 어느 언론이든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증이 많습니다. 뭐 지금 당 지도부의 기류를 봤을 때는 가결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발언이 문제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기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가결, 부결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의 고유한 권한까지도 이제 침해하는 거라 거기는 못 갈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상민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각종 방송이나 이런 데서 쏟아냈던 발언들이 과연 이것이 민주당에게 득이 되는 발언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당원들의 좀 분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은 지난 2번의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단결하자라는 것이 첫 일성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연결해 보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5분의 어떤 적극적인 해당 행위자라고 지목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그 수위를 최소화시키거나 혹은 어떤 그 화합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다만 그거를 대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뭉치자라는 메시지에 맞춰서
다른 그 간부들이 그의 어떤 그 답을 내놓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궤를 맞추어서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목전에 있는 어떤 민생의 문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축으로 해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저도 가결파 의원들을 축출하거나 뭐 징계할 수는 없죠. 그렇게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뭐 굿캅 배드캅처럼 대표는 와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그렇지만 지금 계속 어제 그제 뭐 수석 최고위원이나 일부 최고위원들은 뭐 그대로 이 징계는 유지되어야 된다. 네. 징계를 안 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다. 뭐 선당 후사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당의 기율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강성 지지층에 또 부응하는 또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비명계를 이제 길들이게 하는 그런 강한 발언들을 내놓고 또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면 아마 이런 통합형의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저는 그 가결했다는 걸로 징계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뭐 발언한 걸로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류가 그래요. 저는 그것조차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에서 우리 당 지난번에 이 이준석 대표 징계 파동 났을 때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습니까? 양도구역으로 징계한다고. 말했다고 징계했다고 또 그래서 네. 저희들도 할 말도 없었고 굉장히 궁색했습니다만 네. 지금 만약에 민주당 강성파가 주장하는 대로 어디 방송에 나와서 뭐 저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이 말을 해서 자기 의견을 정치적 입장을 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징계를 한다? 이건 민주정당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 어떨지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무 복귀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건 당연하지만 속마음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명계에 대한 내년 총선을 앞둔 일정 정도의 그 큰 그림은 그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뭐 대표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비명계로 주목되고 있는 몇몇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 지역구에 친명으로 분류되는 많은 분들이 가서 지금 서로 자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객은 보내야지 되는 건데 사실 스스로들 가는 거예요. 스스로 현재 경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지역에서 경쟁해? 이런 속내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발하는 속에는 그런 사실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그냥 경쟁 없이 공천받고 싶어라는 어떤 그 속내도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네. 그 민주당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이분들을 과하게 징계를 한다든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의 후폭풍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 또한 모두가 다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통합의 메시지가 강성 지지층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쯤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재판은 지금 나가고 있지만 정치적인 메시지는 안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기자들이 또 질문할 기회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가 임박한 상황인데 또 다른 리스크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인데 이게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됐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가지고 나왔어요. 두 개 합쳐서 한 83,000원쯤 됩니다. 조명원 씨께서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요거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갑질에다가 이 반부패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네, 이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었고 최근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지사가 이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이게 좀 다시 불거졌고 권익위가 또 대검에 이 사건을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좀 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게 황당해요. 아직 반성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정권을 가지고 지난 대선 때 얼마나 북적였습니까?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고 이거를 노래 부르듯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인사들이 떠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은 대선 전에 이미
경기도에서 감사를 통해서 최소 61건에서 100건 사이에 이런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수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배모 씨, 그 배모 씨가 이미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지금에 와서 또 꺼낸다. 그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다시 또 이재명 리스크를 또 하나를 만들고 싶은데 이 문제를 또 꺼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재명 당시 지사는 몰랐느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이야기도 이미 대선 때 다 반복적으로 진행됐었고 압수수색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야기한다. 이건 너무나 좀 반성하지 못한 모습의 재판이고 특히나 그 제보자 조모 씨, 조명현 씨, 이분이 이제 자기 얼굴까지 딱 내놓고 나서 그 하고 있는데 대선 때는 죽을 것 같다, 무섭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이 테러 집단인 것 마냥 그렇게 만들다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안 죽을 것 같은가요? 당당하게 얼굴 내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 그 조모 씨라고 하는 분하고는 같이 일하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왜냐하면 가까이 친구들끼리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욕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세세히 다 녹음해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하면서 다 사실상 저는 이재명 대통령 낙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그분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그 법인카드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나온다? 이거는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정쟁을 되풀이하고 있는 대선의 연장선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겼으니까 이것을 계속 끄집어내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사고의 연장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욕 그만하고 정쟁거리 프랭카드 걸지 말고라는 어떤 결단을 내렸으면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성하는 거, 대통령이나 우리 당이 반성하는 거하고요.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을 어긴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 사안은 부분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명현 씨가 공익제보자인데 이제 엊그제 화면에 얼굴을 드러내고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복교왕 비서관님께서 좀 비판을 하셨는데 저분은 공익제보자로서 대한민국 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편매한 듯한 발언들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진행되는 사건이 좀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재생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배모 씨가 주였죠. 배모 씨가 실제로 김혜경 씨 잔심부름을 하면서 김혜경 씨 개인 사생활을 경기도청 공무원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다 댔다는 것이 문제였지만 지금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그것을 김혜경 씨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재명 당시 지사도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조명현 공익제보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게 조사를 해서 지금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감사를 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새롭게 진행된다는 것이고 배모 씨가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은 그게 아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그 건 하나만 지금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혜경 씨의 공금 횡령 유용과 관련된 것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저 사건이 사법적으로 어떤 큰 죄를 지고 뭐 어떤 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아 정말 대선 후보까지 하고 지금 야당 대표를 하시는 분이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자신의 용돈과 자신의 생활비로 써야 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거 그리고 부인의 생활비와 관련되고 부인의 먹을거리를 왜 경기도청 공무원과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고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께서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30초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영상 편지인가요? 예, 아닙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준석 대표 저희 당이 이번에 이제 참패하고 나서 당도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우리 당의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눈물의 기자회견도 들어보면 귀담아 들을 대목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으로 우리 당을 사랑하는 전제하에서 쓴소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한 번이라도 와서 누가 보이지 않더라도 당을 위해서 선거
선거운동을 했었어야 됩니다. 네. 한 번도 오지 않고 비난만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시선이 싸늘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때는 30대 영선 당대표로서 온 그 관심을 가졌던 보물단지였지만 지금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정말 우리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정치를 진중하게 보고 정치를 좀 깊게 좀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만 따지지 말고 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진정 어린 이야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짧게 대꾸를 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비명파를 안 해야 된다라는 비판의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국민들은 이준석, 유승민을 윤석열 대통령이 포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반성이 진심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영상편지에 가까웠습니다. 다음에 준비해 오시면 한번 하시게 드리겠습니다. 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북기양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 입학생들이 추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발언으로 입시 현장에 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교육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들이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무전공 선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택 범위에 의대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의대 열풍이 휘몰아친 입시업계는 교육부 수장의 발언에 즉각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교육부는 순식간에 파장이 커지자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 정원 그 증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교육부 수장의 발언을 교육부가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현장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곧바로 나섰습니다. 현 정부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주호 장관의 발언을 정면 부인한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교육부 수장의 섣부른 말실수에 대해 직접 나서서 경고한 겁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6월에도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를 자의적으로 전달했다가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신중해야 할 교육부 수장의 잇따른 설화에 교육정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찰이 유명 배우 A씨를 포함한 8명의 마약류 투약이 의심된다고 보고 내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유명 배우 A씨와 연예인 지망생, 유흥업소 관계자 등 8명이 주거지와 유흥업소 등에서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내사 중인 A씨 등 8명의 실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도 반복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스토킹은 당사자가 실제 불안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 행동을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A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B씨와의 결혼 생활을 8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에 대한 B씨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6차례나 A씨와 아이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B씨의 행위를 모두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단순히 현관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 집안에 들어가는 등 일부 행동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범죄 사실 가운데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공포심을 가지기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벼운 행위라도 반복되면 피해자의 불안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행위보다 일련의 전체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스토킹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판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옛 연인에게 한 달 동안 부재중 전화 29통을 건 남성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확정 판결하는 등 관련 판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김 센터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여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남자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내일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5달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초호화 멤버를 구축한 부산 KCC와 서울 SK 두 슈퍼팀의 우승 경쟁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2023-2024 시즌 가장 이목이 쏠리는 팀은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긴 KCC입니다. 기존 허웅과 이승현, 라거나에 대형 FA 최준용까지 영입하며 초호화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새 외국인 선수 알리제 존스는 컵대회 MVP를 거머쥐었고 다음 달에는 국가대표 송교창까지 군에서 제대합니다. 일요일 부산 홈 개막전에 10,000명이 넘는 구름 관중이 기대되는데 허벅지를 다친 최준용이 시즌 초반 결장하는 건 아쉽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슈퍼팀이 결성된 만큼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KCC와 양대 산맥을 이룰 팀은 지난 시즌 챔프전 준우승팀 서울 SK입니다. 국내 최고의 포워드 오세근이 합류했고 안영준이 제대를 앞두고 있어 KCC로 떠난 최준용의 빈자리를 메울 전망입니다. 오세근 선수도 합류를 했고 저희 큰 경기에 강한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어린 선수들도 작년에 또 플레이오프를 경험하면서 경험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슈퍼팀 KCC와 SK의 독주를 견제할 다크호스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대표 가드 허운이 전역을 앞둔 KT는 FA 시장에서 문성곤, 신인 드래프트에서 문정현을 새로 영입하며 알차게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 LG는 기존 전력을 고스란히 유지한 데다 양홍석까지 영입하며 취약 포지션을 보강했습니다. 이 밖에 두터운 포워드진을 갖춘 현대모비스와 DB도 언제든지 4강에 도전할 만한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가을비는 그쳤지만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10.1도에서 출발한 서울 기온, 한낮에도 14도에 머물겠고요.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며 때일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공기도 깨끗한데요. 다만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많게는 7도나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 17도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추위는 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